자, 기본이론 과정 10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71페이지예요. 71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증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먼저 토지의 공급을 어떤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경제적 공급은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때 부증성이란 특성을 해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을 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킨다. 이용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가능하다 설명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의 특성표에서도 출제되지만 수용 관련해서도 또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과 경제적 곡선을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이때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지요. 자,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선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어때? 자,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자,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자, 공급자 즉 팔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격이 상승할수록 그만큼 이윤이 더 많이 남겠죠? 더 많이 팔고자 한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겁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하면 팔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더 적게 팔고자 한다. 왜? 이윤이 적게 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 다른 쪽으로 일정하다 가정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어때?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공급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한쪽 축에는 가격을, 한쪽 축에는 공급량을 나타내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한쪽 측에는 가격을, 한쪽 측에는 공급량을 나타내야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관행적으로 Y축에 어떻습니까? 가격을 설정합니다. 가격은 프라이스 영어 적글자서 P, 그리고 X축에는 양을 설정한다. 양은 퀀터티 적글자서 Q, 그래서 P절 Q, 좌표 평면상에서 공식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가격이 P0입니다. P0일 때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어때? Q0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P0와 Q0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겠지요. 다음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하겠지요. 그렇지만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가격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증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라는 특성에서 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토지의 절대량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토지의 절대량은 Q0로 똑같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P1과 Q0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자, 이와 같은 자,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 이때 이 수직의 모습 이 자체가 결국 뭡니까? 바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좀 토지의 물리적 공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량은 변화 없으니까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참 완전 비탄력 이 표현도 저희들이 수용급 이론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옷가에 갔어요. 옷 가서 옷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옷 살 때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어때? 많이 늘으면 뭐라고 합니까? 탄력적. 적게 늘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가격이 상승해서 공급량이 어때?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탄력적. 적게 늘어나면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혀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는 어때?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이다.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을 그려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도 우리 예를 합시다. 가격이 P0였어요. P0였을 때 이제 토지의 양은 Q0다. 자, 그럼 어떤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죠.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어때? 일반적으로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랬죠? 이때 보세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경제 공급 가능하니까 당연히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이렇게 증가하더라. 그럼 P1과 Q1을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의 공급선을 나타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토지의 경제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된다. 자, 보세요. 오른쪽 위로 향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이 우상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경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을 해서 경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관해서 저희들이 수요 공급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 이도 여러 차례 출제된 겁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또 출제됐죠. 자, 잘 보세요. 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을 해서 우하향하는 공급선을 지니게 된다. OX. X 우하향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됐습니다. 다음 또 이런 지문입니다.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OX. X 잘못되어 있죠.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철대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나 특성을 해서 경제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잘 비교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71페이지 상단 보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자, 가격 상승에 따른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가격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증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보세요.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의 형태가 되며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처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선의 형태가 되고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부증성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감정평가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구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시장이 스스로 힘에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다라는 거고 우리는 적정 가격을 알아볼 필요겠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필요케 한다. 참 감정평가를 필요케 하는 건 여러 특성 관련되어 있다.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 관련해서 가지고 부증성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토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토지의
토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럼 증가하는 수요를 뒷받침시켜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라는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는 남아도입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물리적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토지가 부족할수록 지가는 어떻습니까?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지가가 상승해서 합리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게 형성된 지가의 상태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가려서 우리 흔히 지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가고. 자, 고자는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지가고는 뭡니까? 땅값이 높다는 얘기에서 합리적인 수준보다도 땅값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된 상태를 우리가 지가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처음 토지 부족 문제다. 토지 부족. 다음 지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 된 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한번 봅시다. 토지 부족에 따른 문제, 지가 상승 따른 문제 등 토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건 결국 뭡니까? 부증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왜?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가 상승이다. 여기 괄호 여기 보시면 지가고라는 표현이 있죠? 지가고는 합리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땅값이 높게 형성되는 이것 상태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5번 봅시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토지의 희소성을 지속시킨 원인이 된다. 사실 여기 보세요.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공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토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토지의 희소성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도 결국 뭡니까? 부증성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증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입니다.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는 건데 사실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이용해서 지대를 지불하겠죠. 지대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예요. 임대료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이도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최유효용에 근거된다인데 이때 여러분께서 유효 이용이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표현인데 이건 쉽게 우리합시다. 최유효용에서는 가장 좋은 용도로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무엇 때문에 가장 좋은 용도로 쓸 것인가? 토지는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더라. 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한정된 이 토지장을 효율적으로 해서는 가장 좋은 용도로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부증성. 자, 이도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지문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용에 근거된다.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 봅시다. 자, 공급 능력의 한계로 공간수의 입지 경쟁을 발생시키므로 수요자 경쟁의 원인, 입지 경쟁의 원인이 된다. 이분도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부증성이나 특성에서 토지에 절대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토지는 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정된 토지장은 서로 가지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그래서 수요자 경쟁의 원인, 입지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부증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8번 내용이에요. 토지용의 집약화다라는 건데 사실 토지는 한정이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도 어떤 성입니까? 부증성과 관련된다. 그리고 부증성이라는 특성을 해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더라.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집약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수록 건물은 어떻습니까? 고층화, 입체화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은 집약화되는 겁니까? 조방화되는 겁니까? 그렇죠. 집약화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9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9번은 여러분들이 토지 공개념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토지 공개념이라서는 우리도 정책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토지 공개념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려는 인식의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것인가? 먼저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더라서 한정된 자원이니까 한정된 토지 자원은 어떻습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이처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처럼 공공복리에 우선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이런 점에서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되었고 더욱더 확대되어 실시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9번 보세요. 토지 이용의 사회성 공성이 요청되며 토지 공개념의 도입 및 확대를 요구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토지 공개념 도입을 하고 더욱더 확대시한다. 이와 관련된 특성이 바로 뭡니까? 부증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증성 관련해서 파세 특징도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충 박스를 봅시다. 박스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설명드린 토지 공급 관련해서 소개가 되고 있지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1번 보시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란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킨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부증성이란 특성을 하여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물리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향상시킨 것을 말한다.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는 용도의 다양성 특성으로 인하여 용도의 전환 그리고 이행 이를 통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경제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공유수의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택지를 조성한 것은 부증성이 예외가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야. 그렇다고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 그랬지요. 만약에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났다면 이는 부증성이 예외가 되겠죠. 그러나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부증성이 예외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문 다시 보세요. 부증성이 예외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 이미 존재하는 토지의 용도 전환에 불과하다. 즉 이용의 전환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증성은 이런 연도로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하단 보시면 양호 3번 영속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영속성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사용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 이 같은 특성이에요. 따라서 소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영속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비소모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아무리 사용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 소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비소모성이다. 또한 변천다 해서 불변성 결코 파괴되지 않는 거지요.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토지는 공간이라는 이야기야. 공간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불괴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파괴되지 않는다. 불괴성. 또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으니까 오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구성 뭐 등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내용들이 괄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보시면 비소모성, 불변성, 불개성, 내구성이다. 소개됐죠? 이들이 모두가 뭡니까? 영속성, 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첫 번째로 한번 봐봅시다.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달리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특성을 뭐라 합니까? 영속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 다음 질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흔히 우리들이 이제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이야기예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이 있다. 편익은 이익이 되겠죠. 자, 이를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리켰을 때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는 이제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요. 자 보세요.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장래 기대는 유무형의 편익이겠죠. 이를 현자치로 환원 없이 부동산의 가치가 된다. 따라서 이는 어떤 성입니까?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 봅시다.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 없이로 정의된다. 자, 이런 정의는 어떤 성?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여름 교재 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72페이지 자, 여기에서 또 몇 가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자, 흔히 우리가 이제 감가 요인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감가 요인이다라는 게 있어요. 감가 요인은 뭡니까?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이 뭡니까?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이것은 감가 요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물리적 감가 요인이 있고, 다음은 기능적 감가 요인, 다음은 경제적 감가 요인, 다음은 법률적 감가 요인이다. 참 감가 요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우리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이때 물리적 감가 요인은 것은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가 악화된다는 이야기. 좀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가 악화가 되면 어때? 가치에 손실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리적 상태가 악화돼서 가치에 손실이 발생하면 어때?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감가의 대상이 되겠죠. 이게 바로 물리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적 감가 요인은 자, 부동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기능의 진부화. 자, 이로 인해서 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그럼 감가 요인이 되겠죠. 이때 이제 기능적 감가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경제적 감가 요인입니다. 이는 대상 부동산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외부 요인과 맞지 않아서 외부 요인과 맞지 않아서 가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감가의 대상이 되겠죠. 이때 적용되는 게 경제적 감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법률적 감가라는 거 있어요. 자, 이는 권리에 하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권리에 하자가 있어서 가치에 손실이 온다는 이야기. 이도 감가의 대상이 되겠죠. 이때가 법률적 감가 요인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 놓으시고 우리 토지를 한번 생각합시다. 토지 한번 생각합시다. 자, 토지는 아무리 상해도 가치에 소모나 마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자, 이처럼 물리적 측면에서는 상태가 악화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왜?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소모나 마멸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상태 악화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영속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사용해도 가치의 소모나 마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건물이 있고요. 이 토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여서 이 토지의 면적은 넓은 데 비해서 건물의 건축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건물과 부지가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참 이제 건물과 부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럼 이 토지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토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감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토지를 할자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감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기능적 감가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생각합시다. 자, 이 토지가 주거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인근에 시멘트 통장이 들어섭니다. 그럼 시멘트 통장이 들어서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지역의 대기도, 수질도, 토양도 오염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서 어때? 예, 이 토지의 예, 가치는 어때? 떨어지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게 된다. 이처럼 예, 이 토지와 하등에 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감가의 대상이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외부 요인에 의한 가치 손실 감가의 대상이 돼서 경제감가죠. 그럼 결국 토지랄지도 경제감가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토지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겠죠. 이땐 가치 손실이 오겠죠. 그래서 법률적 감가도 어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토지랄지라도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법률적 감가는 어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 감가만큼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된다. 뭐 때문입니까? 영속성 특성에서 아무리 상해도 가치 소모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 상태가 악화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감가는 토지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2페이지 상단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 물리적 감가상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토지는 자, 물리적 측면에서 물리적 감가가 어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영속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소몰 전제라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는 이야기야. 왜 그럴까요? 토지는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소리입니까? 영속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 이도 어떤 이제 영속성 특성에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장기 투자 통해 자본이득,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제인데,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는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 투자는 편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 먼저 취득입니다. 취득 그리고 운용이란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운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대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럼 뭐 때문에 임대업이 가능할 것인가? 뭐 때문입니까? 오래 쓸 수 있다. 바로 영속성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업하고요. 취득했던 임대공사를 어때? 처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임대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취득서, 처분까지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영속성 특성에서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때? 운용의 과정, 임대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운용의 과정에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이제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임대업 받았으니까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임대료가 되겠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임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음은 처분의 과정 통해서 자본 이득을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분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자본 이득이다 표현합니다. 자본 이득 쉽게 생각하면 어때? 양도 차익이다. 양도 차익 또는 어때? 매매 차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이처럼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기 때문에 결국 자본 이득뿐만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 이처럼 자본 이득뿐만 아니라 소득 이득까지도 얻을 수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영속성의 특성을 해서 임대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동그라미 3번 뒷지문이에요. 자, 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장기 투자를 통해 이처럼 자본 이득과 소득 이득을 얻을 수가 그럼 뭡니까? 이제 영속성 특성에서 임대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4번도 유사한 내용이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땅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땅을 가지기 때문에 어때? 소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땅을 빌려 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용 이익을 얻을 수가 있더라. 그럼 결국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분리시켜서 타인을 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 이 특성에서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처럼 먹으면 그만이면 돈 받고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속성 특성에서 처음 임대차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한번 봅시다. 여름 교재 동그라미 4번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임대차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좀 임대차장의 발달 근거가 되는 건 결국 어떤 성입니까?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6번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장래 순수익 일 어떻습니까? 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어떤 수익 가액을 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뭐라 할 것인가? 바로 장래 기대된 순수익을 환원율로 직접 환원한다. 이러면서 이걸 우리가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직접 환원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오래 쓸 수 있다. 어떤 성? 영속성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6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6번 봅시다.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한다. 이처럼 직접 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도 그럼 뭡니까? 영속성 특성에서 오래 쓸 수 있다. 그래서 장래 순수익이 장래 기대된 순수익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겠죠? 결국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되겠죠? 영속성 관련이 있네요. 다음 동그라미 8번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를 필요나 시킨다 그랬어요. 부동산은 오래 쓸 수 있다. 영속성이 특성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를 필요시킨 것도 결국 뭡니까?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9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9번이 또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션.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공급량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토지는 아무리 가격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아무리 가격이 상승한다죠.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가 없다. 이는 부증성의 특성 때문이지요. 다음 토지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공급량 감소하는데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가격이 하락해도 물리적인 절대량은 줄일 수가 없더라. 불변이라는 얘기, 불변. 줄 수가 없다는 얘기. 뭐 때문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소나 마음이 어렵다.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가격이 상승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는 뭡니까?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가격이 하락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아무리 상해도 가치 소모나 마음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어날 수가 없다. 물리적인 절대량은 줄어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가격이 변해도 양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야.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배웠습니까?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럼 사실 이제 우리가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부증성의 특성에서
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 절대량은 변화가 없다. 풀변. 완전 비탄력적이 되겠죠. 자, 영속성의 특성에서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은 줄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양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변.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학자들이 탄력적이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완전 비탄력이죠. 그러나 탄력적이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9번 보세요.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의 감소가 탄력적이 못하다는 이야기. 그럼 적어서 이점 가격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하락했죠. 공급량이 물리적 측면에서는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 영속성 때문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소나 마음이 어렵다. 영속성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들고 공급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탄력적이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동원의 9번에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의 감소가 탄력적이 못하다. 완전 비탄력. 이는 어떤 성입니까? 영속성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원의 10번 봅시다.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도 어떻습니까?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죠. 아무리 사용도 가치성이나 마멸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 영속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속성 관련해서 파생 특징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자, 다음은 거래 보충학습 한번 봅시다. 보충학습 시험 감가 요인이다. 우리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학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영속성이라는 특성으로 해요. 토지의 물리학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설명했죠? 영속성. 이래서 토지의 물리적 감가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기능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 법률적 감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법률적 감가는 어때? 토지할 때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용어 정리합시다. 동원의 1번. 물리적 감가율은 중간쯤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가 악화되어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또 2번 기능적 감가율은 기능의 진부화로 부동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 3번 경제적 감가율은 외부 요인으로 해요. 가치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또 4번 법률적 감가율은 부동산의 권리나 이익에 하자가 있어 가치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래서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성 때문에? 영속성. 그러나 기능적, 경제적, 법률적 감가는 어때?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은 하단에 봅시다. 양구 4번. 네 번째죠. 개별성이나 특성이 있어요. 개별성은 뭘 뜻합니까? 모두가 다 다르다. 이 같은 특성을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형, 지질, 지세, 또 토지의 위치 이런 걸 쓸 때 똑같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모두가 다 다르다. 그래서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 없다. 자, 이 같은 특성을 우리할 때 개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사실 물리적 측면에서는 어때? 똑같은 게 있어야 대체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이룰 수 없다. 해서 개별성을 비대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때? 비동질성이다. 다음은 이질성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자 양호 4번 개별성이다. 괄호 보세요. 괄호 보니까 어때? 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지표상에 존재하는 토지의 위치나 지형, 지세, 지반 등이 동일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특성도 모두 달라 물리적으로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 없다. 모두 다 달라서 복수의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 자, 이 같은 특성을 뭐라 합니까? 개별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지문인데 그 다음 지문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토지의 대체에도
대체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토지의 물리적 대체라는 게 있고, 다음 토지의 경제적 대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경제적 대체는 용도적 관점에서의 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자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요.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거지역인데 나는 어떻습니까? A라는 이 땅 위에 내 집을 지어도 좋고, B라는 인근에는 B라는 이 땅 위에 내 집을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집을 짓견 땅으로는 A도 좋고 B도 좋다는 이야기. 그럼 A와 B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지요. 왜? 집을 짓견 땅으로는 A도 좋고 B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집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와 B는 집을 짓견 땅, 즉 용도적 관점에서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다라는 뭐 때문에 인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접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자, 이처럼 이때 A와 B가 집을 짓견 땅으로는 대체가 됐지만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이나 특성에서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물리적 대체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접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경제적 대체, 즉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는 어때?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접성이나 특성으로서 경제적 대체다.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물리적 대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냐. 뭐 때문에? 개별성 특성 때문이다. 지금 개별성 특성에서 결국 물리적 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토지는, 즉 부동산은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자, 이게 여러분 교재 소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구 4번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여러분 교재 7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개별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대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자, 설명됐죠. 개별성 이론에서 물리적 대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품 안에는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왜? 개별성에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의 사용이나 판매일성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뭐 때문에? 개별성 특성으로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보세요.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질문도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사실 토지는 어때? 개별성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건물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건물 한번 생각합시다. 자, 이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에요. 이처럼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니까 똑같은 자재와 똑같은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할지라도 이 건물이 여기에 들어서느냐, 또 여기에 들어서느냐, 아니면 여기에 들어서느냐, 이처럼 위치에 따라서 어때? 수익을 발생시킨 정도라든지 또는 가격은 같습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뭡니까? 개별성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자재와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동질성의 특성이 있다. 그렇지만 똑같은 자재와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물이 할지라도 어디에 위치하느냐. 자, 여기에 위치한 건물과 여기 위치한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 똑같은 자재와 공법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달자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발생된 정도라든지 또는 감가의 정도, 수익을 발생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런 측면에서는 개별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봅시다.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좀 어려운 점인데 이해되시겠죠? 다음은 파생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 1번 봅시다. 개개부동산의 가격이나 수익, 감가 등을
개별화 구체화한다. 그래서 부동산 상을 개별화 시킨다는 이야기. 이미 우리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처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죠. 예, 자,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은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즉 국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자,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뭐 때문입니까?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는다. 부동성 때문이죠. 반면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이는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토지마다 단위 면적당, 단위당 가격이 달리 나타난다. 수익을 발생시켜도 달라진다는 이야기. 또 감가증도 달라진다. 이게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성?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설명드렸고,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개별화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어 부동산학의 이론이나 원리 도출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어때?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 어렵다. 어떻습니까? 바로 개별성 특성에서 현상인 활동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성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대상상과 다른 부동산과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 이 특성 때문에 비교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음 표준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데 이때 표준지란 용어가 있죠. 표준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땅이에요. 표준이 된 땅은 전국의 수많은 필지 중에서 이처럼 표준이 된 땅, 대표된 땅을 어때? 우리가 표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이 표준지를 찾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도 어때?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가치 추계에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이야기. 왜? 개별성이나 특성에서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잘 기억합시다. 동그라미 5번은 일가의 법칙이다. 이게 소개되는데, 자, 이건 우리가 먼저 합시다. 이제 동일한 시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강남의 토지 시장이다. 이 생각합시다. 지금 동일한 시장에서는 자, 하나의 물건에 일가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이 법칙을 자, 일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강남의 토지시장이에요. 그럼 강남에는 토지를 할자도 모든 토지가 다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죠. 다르다는 이야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강남의 토지를 할자도 이 토지의 단위의 땅 가격은 다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어때? 일가 하나의 가격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강남의 토지시장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일가의 법칙이 적용돼서는 강남의 토지는 모두 다 같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단위당 가격도 같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남의 토지 할자도 모두가 어때? 다 다르다. 또 단위당 가격도 다르겠죠. 그래서 일물도 적용이 안 되고 일가도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별성이나 특성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5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일가의 법칙 적용을 배제시킨다 그랬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자, 일단 지금 끊어봅시다. 이처럼 우리 배웠죠. 자, 감정평가 필요케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 관련이다. 개별성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뒷지문 봅시다. 자, 감정평가 활동에 있어서 개별 분석에 근거된다. 자, 어떤지 개별 분석은 토지마다 분석하는 게 되겠죠. 좀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현상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마다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개별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번 지금도 끊어놨어요. 감정평가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까지는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 관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뒷짐은
개별 분석이 근거하다. 이는 뭡니까? 개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 자 6번 질문 전체를 보자는 이야기야. 지금 전체 봤을 때는 공통된 걸 찾아야 되겠지요. 공통된 바로 뭡니까? 개별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감정 필요성이 요구되며 감정 평가 활동에서 개별 분석에 근거가 된다. 지금 전체 봤을 때는 어때? 개별성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이에요. 동그라미 7번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특성 관련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품의 비표준화. 다음 이제 시장의 비조직성. 다음은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자, 이와 같은 특성들이 있다. 간단하게 용어 설명드립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상품은 자 표준화 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이걸서 우리가 비표준화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 다르죠. 모두가 다 다르다. 개별성 이래서 상품을 어때 표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처럼 개별성에서 상품을 표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를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를 둘 수 없다. 자, 사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때? 땅 도매상이다.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소매상이다. 들어보셨나요? 아니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매상, 소매상, 유통기구를 둘 수가 없다란 이야기. 그럼 시장이 조직을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특성을 해서 우리가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자 조심하세요. 비조직성. 그럼 처음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직을 갖출 수 없다. 도매상, 소매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해서 상품을 표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거래 비공개성이다.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한 내용을 알리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때? 거래 비공개성이다. 또는 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어때?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거래의 은밀성. 자, 이렇게도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뭐 때문일까요?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도 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거래가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거래 비공개성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다음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거래 비공개성이다. 이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B자를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비공개성이다. 그래서 표준할 수 없다. 조직을 갖출 수 없다. 알리려 하지 않는다. B자 조심하고 다음 이 상품의 비표준성,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이들은 다 어떻습니까?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7번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7번 봅시다. 상품의 비표준성,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등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야기시킨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이죠.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8번 봅시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정보를 찾도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야. 그럼 어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이 그만큼 더 수반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이도 어떤 셈입니까? 개별성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별성 관련해서 파생 특징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양고로 5번 봅시다. 인접성이에요. 자, 인접성 뭡니까? 자, 여기 토지가 있죠. 이 토지 있는 거면 또 다른 토지가 어때? 인접되어 있다. 이 뜻을 말한 거죠. 그럼 인접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연결성. 또 연속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연속성 이렇게도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도 좀 구별하셔야 되겠죠. 영속성과 연속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말이에요. 자, 영속성은 뭐라 했어요? 아무리 상해도 가치의 소나 마음에다 영구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반면 연속성은 연속되어 있다. 그럼 지금 연속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연결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다. 이 같은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양으로 5번
괄호 보니까 이제 인접성, 연결성, 또한 연속성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봅시다. 자, 물리적으로 토지는 무한히 연속되고 다른 토지와 연결된 특성을 말한다. 이 특성을 인접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네, 외부 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상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이때 두 가지가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다. 다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다. 이처럼 외부 효과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튼 외부 효과는 토지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외부 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접성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가격 형성에서 인접지 영향을 받으러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과 인접성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접성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인지 이 표현에서 인지는 뭡니까? 인접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접된 땅이다라는 이야기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처럼 이제 내 땅이 있고 또 인접된 땅이 있겠지요. 땅이다. 그럼 그때 인접된 땅에 이용이 좋으면 내 땅의 가치는 어때? 높아지겠지요. 인접된 땅에 이용이 안 좋으면 내 땅의 가치는 어때? 떨어진다냐. 마찬가지요. 내 땅에 이용이 좋으면 인접된 땅의 가치가 어때? 높아지겠지요. 내 땅에 이용이 안 좋으면 인접된 땅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인접된 이 땅의 소유자도 어때? 가치를 높이려고 그랬죠. 그럼 서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때? 어울리는 이용,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인접되어 있다. 인접성,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사 3번. 인지와의 협동적 이용, 즉 어울리는 이용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어떤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죠. 동사 4번. 소유와 관련한 경계 문제를 야기시킨다. 내 땅, 네 땅. 경계가 어디냐? 경계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야기. 어떤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성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동사 5번. 용도에 있어서 인접지간 대칭한성을 존재케 한다. 자,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어때? 인접성, 이로 인해서 자, 경제적 대체, 즉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는 어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용도에 있어서 인접지간 대체성을 존재케 한다. 자, 경제적 대체가 가능하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인접성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토지의 자연성 가장 대표되는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뭡니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다. 이 5가지 의의를 설명드리고 이래서 파생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다고 했어요. 다 어떻게 했나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동원의 1, 2, 3, 4, 5 이 지문을 이해하시면서 자, 어떤 성과 관리교사 연결만 잘 시키면 전혀 우리 시험은 문제없다 생각하시고 이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가지 다 말씀드렸고 다음 73페이지 하단 보시면 양으로 6번 기타 나와 있죠. 이외에도 이제 적재성, 지력성, 배양성, 가격성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중요성이 없다 생각하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지의 자연성이다. 이 부분은 다 설명되었네요. 설명되고 여러분 교재 7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4페이지는 보충학습이다. 박스로 있죠. 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반복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박스의 첫 번째 칸입니다. 토지의 위치예요. 토지의 위치도 크게 2가지가 있다. 이미 우리 배웠죠. 하나는 절대적 위치란 게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위치란 게 있다는 이야기. 이때 절대적 위치는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말한다. 그래서 물리적 위치다. 또는 지리적 위치다. 자연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있는 그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불변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상대적 위치입니다. 상대 위치는 주변의 토종이 어떻느냐 여기 따라서 결정된 위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위치를 다른 말로 경제적 위치다 이렇게 하죠. 이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절대적 위치는 있는 그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다. 불변, 부동성 관련되어 있죠. 그러나 상대적 위치는 주변의 토종이 어떠냐 여기다 결정 위치니까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봅시다. 토지의 공급입니다. 우리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토지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부정성이나 특성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가능하다. 이는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칸 보세요. 토지의 감가입니다. 토지는 물리적 점에서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적용을 배제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떤 성? 영속성 때문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능적, 경제적 감가는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보세요. 토지의 대체입니다. 토지의 물리적 대체는 어때? 불가능하다 그랬죠? 이는 어떤 성? 개별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대체, 즉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는 가능하다. 이는 어때?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비교돼서 한 번 더 우리가 반복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토지의 잔성, 이부까지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